야간버스 챕터 1 빈 갤러리. 전시회장의 마지막 관람객이 나간 뒤 박서연은 혼자 남은 갤러리 안을 천천히 걸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이 조명 아래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45세가 된 지금까지 그녀는 수많은 전시회를 기획하고 성공시켜왔다. 미술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품질 보증서와 같았고 작가들은 그녀의 선택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그 감정이 찾아왔다. 성공한 전시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깊고 어두운 공허함. 박수갈채와 축하 인사들이 끝나면 항상 이런 허탈함이 밀려왔다. 마치 화려한 무대 위에 배우가 막이 내린 후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남편 민수로부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런던 지사에서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다. 전시회 성공하길 바라라는 짧은 문장이 전부였다. 딸 지은이는 파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물어왔다.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는 삶. 서연의 일상은 점점 더 조용해져 갔다. 전시회장 문을 잠그고 나오며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 다시 다음 전시회를 준비해야 한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때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허함이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챕터 2 야간버스 터미널. 지방 터미널의 야간버스 대기실은 삭막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몇 명의 승객들이 각자의 이유로 밤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버스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도시의 혈관을 흐르는 혈액 같았다. 평소 같으면 KTX를 타거나 비행기로 이동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야간버스를 타고 싶었다. 천천히 시간을 보내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아니면 그냥 현실에서 잠시 도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서울행 심야고속 안내방송이 울렸다. 서연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버스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승차권을 확인했고 버스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절반 정도의 좌석만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정리했다. 오늘 전시회에서 받은 명함들과 카탈로그,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는 미술 관련 서적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버스가 출발하자 터미널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서연은 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바쁜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만은 그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싶었다. 챕터 3 옆자리에 낯선이.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작은 기침을 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힐끗 보았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였지만 어딘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손에는 건축 관련 잡지가 들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혹시 에어컨이 너무 차갑지 않으신가요? 승무원분께 말씀드릴까요? 서연은 잠깐 당황했다. 대중교통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배려심이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서연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오랜만에 야간버스를 타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박서연입니다. 서연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대화가 끝났겠지만 오늘은 왠지 말을 이어가고 싶었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야간버스 타는 게. 일 때문에 지방에 다녀오시는 건가요? 준호가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전시회 일로요. 갤러리 일을 하거든요. 아, 미술 관련 일이시군요. 준호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멋진 일이네요. 챕터 4 서로의 상처.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연은 준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도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건축가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요즘 건축 경기가 어떤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저에겐 더 이상 관계없는 일이 될 것 같네요. 무슨 뜻이신지. 회사가 부도났어요. 제가 운영하던 건축사무소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네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안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다. 힘드시겠어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직원들한테 급여도 못 주고 협력업체들한테도 미안하고.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도 들어요.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도 가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다. 성공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싶을 때가. 저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늘 비어있는 것 같아요. 챕터 5 마음의 공명. 버스 안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서연과 준호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가족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다. 서연은 잠깐 망설였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었다. 남편은 해외 근무 중이고 딸은 유학을 갔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외로우시겠어요? 외롭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일이 바빠서 못 느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소중한 건 놓쳤네요. 아내와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각자 다른 상황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과 상실감은 비슷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겉모습은 달랐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상해요. 서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 만난 분인데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네요.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혼자 사겨온 이야기들인데. 준호도 미소를 지었다. 야간 버스의 마법인가 봐요. 창밖으로는 고속도로의 가로등들이 끝없이 흘러갔다. 두 사람의 마음도 그 불빛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챕터 6 새로운 시작. 서울이 가까워지자 버스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다. 잠들어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고 종점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서연은 문득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다. 연락처를 교환할까요? 준호가 먼저 제안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서연은 잠깐 망설였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지만 오늘 밤의 대화는 단순한 남녀 간의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좋아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가끔 이런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짐을 찾으며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오늘 밤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각자의 길로 향하기 전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타인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나눈 사이가 되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서울거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새로운 가능성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오늘 밤 야간 버스에서의 만남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이준호라는 이름을 보며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녀는 오늘 밤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미흡한 점 있으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